누나는 무식하니까 그런 거 모르는 거야. 나는 딸이었다. 동생들 대학 나왔으니까 내가 좀 참아. 평생을 참았습니다. 밥상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참아온 그 세월이 누군가의 날개가 되어줬다는 것을. 그런데 그 날개로 헐헐 날아간 사람들은 정작 나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기억은 했습니다. 다만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촌스러운 누나로 오늘은 그런 한 여자의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바로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1965년 경상북도 어느 산골 마을. 박순자는 이 세상에 첫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산파 할머니가 아이를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딸이네. 그 두 글자가 떨어지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아버지 박 씨는 마당에 서서 담배 한 개비를 피워 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쁨도 없었고 실망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무표정이었습니다. 그 무표정이 어린 순자의 평생을 따라다녔습니다. 순자네 집은 가난했습니다. 논 새마지기, 밭 한떼기, 봄이면 보리를 심고 가을이면 고구마를 캤습니다. 쌀밥은 제삿날에나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좋아했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무능한 사람이었고 세상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논에 나가 일하고 해 떨어지고 나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불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때로는 강함이 아니라 체념이라는 걸 순자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순자가 6살 되던 해 남동생 태수가 태어났습니다.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미역국을 2솥이나 끓였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찾아와 덕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아이고, 아들이네. 이제 됐다. 순자는 부엌 문틈으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순자를 부르지 않았고 아무도 순자에게 과자 한 조각 건네지 않았습니다. 어린 순자는 그게 왜 서운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그 느낌이 뭔지 알게 된 건 몇 년이 더 지나서였습니다. 순자가 8살이 되던 해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어머니가 삭바느질로 번 돈을 모아 겨우 교복 한 벌을 사줬습니다. 헌 교과서를 이웃집에서 얻어왔고 연필 2자루가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순자는 학교가 좋았고 글자를 배우는 게 신기했습니다. 숫자를 더하고 빼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순자야 잘했어 라고 말할 때 그것이 순자가 받은 가장 큰 칭찬이었습니다. 집에서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순자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어머니가 순자를 불렀습니다. 순자야. 예, 엄마. 태수 이제 학교 들어가잖아. 예. 학교 오고 갈 때 내가 데리고 다녀야 해. 알겠지?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누나니까. 그러나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순자가 모든 것을 감당하는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태수는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달라졌습니다. 집에서 귀하게 자란 아이는 학교에서도 귀하게 굴었습니다. 선생님께 대드는 일도 있었고 친구들과 싸우는 일도 잦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순자를 불렀습니다. 내가 동생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동생 관리가 누나의 책임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걸 물을 수 있는 집안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순자가 12살 되던 해 두 번째 남동생 민수가 태어났습니다. 이번에도 아버지는 웃었습니다. 이번에도 할머니는 환하게 기뻐했습니다. 이번에도 아무도 순자를 챙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라는 것의 의미를. 이 집에서 딸은 가족이 아니라 일손이었습니다. 순자는 공부를 좋아했습니다. 중학교 성적은 반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었습니다. 담임 선생님, 최 선생님이 어느 날 방과 후에 순자를 불렀습니다. 순자야, 너 고등학교 갈 생각 있나? 예. 공부 잘하잖아. 읍내 고등학교 가면 나중에 사범학교도 갈 수 있어. 순자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선생님, 그 단어가 입안에서 굴러다녔습니다. 선생님이 될 수 있다면. 그 단어 하나로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그 말을 꺼냈을 때 어머니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읍내 고등학교? 예, 선생님이 가도 된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태수 중학교 들어가는 거 알지? 예. 학비가 2개야. 아버지 수입이 얼마인 줄 알아?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는 집 근처 고등학교 가거라. 아니면 그냥 일 나가든가.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도 없었고 위로도 없었습니다. 순자는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화도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그 집에서 딸의 울음은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순자는 집 근처 상업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타이핑을 배우고 부기를 배우고 속기를 배웠습니다. 선생님의 꿈은 이불 속에 묻혔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순자는 학교 다니면서 방과 후에 읍내 식당 일도 도왔습니다. 한 달에 몇 천 원을 벌어서 그 돈으로 태수의 학용품을 샀습니다. 태수의 생일날엔 아버지가 쌀 한 말로 떡을 했습니다. 순자의 생일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냥 지나갔습니다. 다만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최 선생님이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순자야, 졸업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서울 가서 취직하려고요. 선생님은 잠시 순자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너 참 똑똑한 아이야. 상황이 그래서 안타깝다. 그 말이 순자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안타깝다. 그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건지, 바뀌어야 하는 건지, 그때의 순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1983년 순자는 21살이었습니다. 서울행 완행버스 안에서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자기 하나에 옷 몇 벌, 고향에서 챙겨준 된장 한 통, 그게 서울로 가져온 전부였습니다. 버스가 서울에 들어서자 높은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그때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작은 곳에서 왔는지 느꼈습니다. 그러나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무서운 것들을 충분히 겪어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처음엔 봉제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성동구 어느 골목 안 삐걱거리는 재봉틀 소리가 가득한 공장이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9시에 퇴근했습니다. 점심은 공장에서 줬고 월세는 고시원에서 해결했습니다. 고시원 방은 이불을 펴면 딱 그 크기였습니다. 창문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순자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첫 월급을 타던 날 순자는 봉투를 뜯기 전에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내 손으로 번 돈, 그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봉투를 열고 돈을 세다가 순자는 멈췄습니다. 고향 집에 얼마를 보내야 하지? 어머니가 보내달라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안 보내면 안 된다는 것을. 그 집에서 순자의 역할은 서울로 가서도 계속됐습니다. 월급의 3분의 1을 고향으로 보내고 나머지로 고시원 월세와 밥값을 해결하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순자는 적금을 들었습니다. 한 달에 10,000원씩.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태수 대학 보낼 때 돈이 필요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공장 생활 3년. 순자는 손이 빨라졌고 일 처리가 꼼꼼해졌습니다. 공장장이 순자를 눈여겨봤습니다. 순자 씨, 반장 해볼 생각 있어요? 반장이 되면 월급이 조금 올랐습니다. 순자는 수락했습니다. 다른 직공들을 관리하고 납기를 맞추고 불량품을 잡아냈습니다. 순자는 이 일에서도 꽤 잘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순자는 잘했습니다. 다만 그 능력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태수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어머니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지에 또박또박 어머니의 서툰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태수가 대학 시험을 보는데 학원을 다녀야 한다고 한다. 돈이 필요하다. 순자는 그 편지를 읽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적금을 들어왔던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다음 달부터 적금 금액을 2배로 올렸습니다. 그러려면 밥을 더 아껴야 했습니다. 점심은 공장 급식으로 때우고 저녁은 라면으로 해결했습니다. 태수는 서울 어느 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그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야, 태수 붙었다. 잘 됐네요, 어머니. 서울 가는 거잖아. 내가 좀 챙겨줘라. 예.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는 잠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에서 이미 혼자 살고 있는 자신은 누가 챙겼나. 그 생각이 스쳤다가 사라졌습니다. 생각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으니까요. 태수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순자가 구해준 고시원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입학 첫날 태수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누나, 나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해야 할 것 같아. 그래. 돈 좀. 순자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2만 원을 꺼내줬습니다. 태수는 받아들고 별말 없이 나갔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당연한 듯이 받았습니다. 순자는 그게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태수의 대학 4년은 순자의 희생으로 채워졌습니다. 등록금, 생활비, 학원비, 과외비, 남자들이 그 시절에 을에 입던 깔끔한 옷들, 친구들과의 술자리, 미팅 나가기 전에 산 셔츠 한 장, 그 모든 것이 순자의 월급에서 나갔습니다. 순자는 고시원을 더 작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월세를 줄이기 위해서 밥을 더 아꼈습니다. 옷은 시장에서 가장 싼 것으로 샀습니다. 그렇게 4년이 흘렀습니다. 태수가 졸업하던 날 대기업 공채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니는 기뻐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우리 태수가 대기업 다니게 됐다. 순자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에서 어머니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순자야, 이제 민수도 대학 갈 나이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태수가 취직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동시에 다음 부탁을 이어붙인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전화를 끊고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수 대학 4년. 그동안 얼마를 쏟아부었는지. 그런데 태수는 취직했다는 말을 직접 전화해서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화가 곧바로 다음 부탁으로 이어졌습니다. 순자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자 순자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어쩌겠어. 민수도 대학은 가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민수는 태수와 달랐습니다. 태수는 적어도 공부는 했습니다. 민수는 공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노래를 좋아했고, 친구를 좋아했고, 잠을 좋아했습니다. 재수를 했습니다. 삼수를 했습니다. 그 3년 동안 서울의 학원비와 생활비가 고스란히 순자의 지갑에서 나갔습니다. 그 무렵 순자의 나이는 30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30이 다 된 여자가 결혼을 못한 건 눈총받는 일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말들이 나왔습니다. 공장 선배들, 고향 친척들, 어머니의 전화에도 종종 그 말이 섞였습니다. 순자야, 너 결혼은 생각 없니? 지금 바빠요, 어머니. 바빠도 나이가 있지. 너 시집 못 가면 어떡하려고. 순자는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결혼할 돈이 어디 있어. 지금까지 모은 돈이 얼마인지 계산해 봤습니다. 태수 대학 4년, 민수 삼수, 고향 집 생활비 보조. 순자는 모아둔 게 없었습니다. 민수가 결국 전문대학에 들어갔습니다. 4년제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대학이었습니다. 2년짜리 학교였습니다. 그 2년의 등록금과 생활비도 순자가 됐습니다. 민수가 졸업하던 날, 이번엔 어머니가 직접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민수의 졸업식에 참석하러. 그날 어머니는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민수가 대학 졸업은 했다. 순자 내 덕이다. 처음으로 순자의 공을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 없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가 알아줬다는 것이. 그런데 어머니는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두 놈 다 컸으니까 너도 시집가도 되겠다. 이제 가도 된다. 그 말은 지금까지는 안 됐다는 뜻이었습니다. 순자가 결혼을 못한 게 순자의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을 어머니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미안하다는 말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순자는 35살에 결혼했습니다. 공장 납품업체 직원이었던 이 씨를 만났습니다. 이 씨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둘은 전세방 하나를 얻어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드레스 대신 한복을 입었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날 순자는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내 사람이 생겼다는 것이 그렇게 기뻤습니다. 결혼 후에도 고향 집과의 끈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면 내려갔고 어머니가 아프면 간호했고 아버지의 병원비는 형제들이 나눠냈는데 순자의 몫이 항상 제일 컸습니다. 태수는 대기업을 다니면서 번듯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를 장만하고 좋은 차를 샀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병원비 얘기가 나올 때마다 태수는 바빴습니다. 나 요즘 대출 갚느라 빠듯해. 애들 학원비가 장난이 아니야. 언제나 이유가 있었습니다.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디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다니고 있었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처갓집이 어떻고 집이 어떻고 이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그래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 시절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다 힘들었으니까요. 순자 내외도 빠듯했습니다. 그러나 순자는 자신이 그 집의 맞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병원 수속을 밟은 건 순자였습니다. 어머니가 무릎 수술을 해야 했을 때 수술비를 마련한 건 순자였습니다. 동생들은 병문안은 왔습니다. 과일 한 바구니씩 들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어느 해 추석 명절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기력이 많이 쇠하셨고 어머니가 안방에서 음식을 지휘했습니다.
순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차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태수의 아내는 거실에서 아이들을 보며 TV를 봤습니다. 민수의 아내는 늦게 왔습니다. 아이고, 다 됐네. 역시 형님이 잘하시네. 순자는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 안에는 이미 뭔가 씁쓸한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역시 그 말이 의미하는 건 이게 당연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밥을 먹으면서 태수가 아이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애들은 무조건 좋은 대학 보낼 거야. 요즘 세상은 학벌이 전부잖아.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는 대학을 제대로 못 가서 얼마나 고생인지. 그게 제일 억울해. 순자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수가 대학을 제대로 못 간 게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삼수를 하면서 3년 동안 학원을 다닌 것도 순자 돈으로, 전문대 2년 다닌 것도 순자 돈으로. 그런데 지금 민수는 그게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밥을 마저 먹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순자가 5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순자가 앞장섰습니다. 장례식장을 알아보고 음식을 준비하고 조문객을 맞이했습니다. 동생들은 옆에 있었지만 무언가 결정해야 할 때마다 순자를 찾았습니다. 누나, 이거 어떻게 해요? 형님, 저건 어떻게 하죠? 순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순자가 처리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나서 유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건 고향 집터와 밭 조금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세 남매가 나눠야 했습니다. 그런데 태수가 말했습니다. 누나, 솔직히 그 밭이 별로 가치가 없어. 그냥 놔주면 안 돼? 내가 어머니 모시면서 관리할게. 순자는 동의했습니다. 그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따지기가 싫었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막 치른 참에 그해 연말 온 가족이 어머니 댁에 모였습니다. 어머니는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고 식사를 챙겨드리는 게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태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회사가 바빠서 자주 오기가 힘들고요. 민수가 받았습니다. 저도 처갓집이 있어서 균형을 맞춰야 해서 둘 다 끝을 흐렸습니다. 순자는 그 말들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내가 자주 올게. 순자가 말했습니다. 두 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그 이후로 순자는 일주일에 2번씩 어머니 댁에 갔습니다. 청소하고 밥을 해놓고 병원에 데려가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태수의 아내가 어머니 댁에 들렀다가 순자를 만났습니다. 둘이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순자가 요즘 뉴스에 나온 어떤 정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태수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 형님은 그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예, 공부를 많이 못하셨으니까 그런 거 이해하기가 좀. 말을 다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충분히 전달됐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이 쌓이면 오히려 눈물이 안 나오는 법이더군요. 며칠 뒤 태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순자가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태수야, 내 아내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 태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누나, 솔직히 말하면 형수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누나가 배운 게 많지 않으니까 그런 거지. 그게 왜 서운해? 순자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멈췄습니다. 그 동생이, 자신이 대학 보내준 그 동생이 그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어. 순자는 그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얼마 뒤 민수와 통화했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대화 중에 순자가 자신의 의견을 냈는데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그건 좀 구식 생각이야. 요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 구식? 아, 그러니까 누나가 배운 게 없으니까 정보가 없잖아. 나쁜 말이 아니라. 그 말이 그렇게 칼처럼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순자는 그때 알았습니다. 그해 가을, 어머니의 건강이 더 나빠졌습니다.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순자는 병원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낮에는 병원에 있고 저녁에 집에 가서 남편 밥을 차리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태수는 주말에 한 번씩 왔습니다. 민수는 격주로 왔습니다. 그래도 순자는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동생들도 사는 게 바쁘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입원한 지 3주가 됐을 무렵 어머니가 말이 좀 많아지셨습니다. 나이 든 노인들이 몸이 아프면 오히려 말이 많아지는 법입니다. 하고 싶었던 말들이 쏟아지는 것처럼 어머니가 어느 날 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순자야. 예, 어머니. 태수, 민수는 이제 잘 되어서 다행이다. 예. 너는 그냥 저냥 사네. 그냥 저냥. 순자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예, 그렇죠. 공부를 못해서 그렇지. 내가 공부를 했으면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때 내가 동생들 뒷바라지 해준 건 잘했어. 집안 체면이 있지. 집안 체면. 순자의 삶이 집안 체면을 위한 것이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순자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날 밤 순자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서 혼자 있었습니다. 남편이 걱정돼서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나야. 어때? 어머니 괜찮아? 응. 오늘은 좀 안정됐어. 당신은 괜찮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응. 괜찮아.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는 처음으로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아무도 없는 새벽에 순자는 울었습니다. 평생 소리를 내지 않고 울었는데 그날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왜 울었는지 순자 자신도 잘 몰랐습니다. 서러워서? 억울해서? 아니면 그냥 너무 오래 참아왔기 때문에? 울다가 순자는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머니 병원에 있다.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는다. 동생들도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지금 무엇인가? 이 집에서 나는 무엇이었나? 그 대답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퇴원하고 나서 얼마 뒤 동네 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안내문이 왔습니다. 한글 교실, 컴퓨터 교실, 그림 그리기 모임. 남편이 그걸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그림 그리기 좋아하잖아. 한번 나가봐. 내가 무슨 그림을. 젊었을 때 잘 그렸다며. 순자는 오래 생각하다가 복지관에 나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그림 그리기 모임에는 순자보다 나이 많은 분들도 계셨고 비슷한 나이대도 계셨습니다. 모임을 이끄는 강사가 첫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그리고 못 그리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내 마음을 그리면 돼요. 지금 내 마음. 순자는 붓을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내 마음이 뭐지? 그 질문이 그렇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걸 순자는 몰랐습니다. 평생 가족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았는데 정작 내 마음이 뭔지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순자는 같은 또래 여성 김 씨를 만났습니다. 김 씨도 비슷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빠들 뒷바라지를 하며 젊은 시절을 보낸 사람. 둘은 금방 친해졌습니다. 어느 날 김 씨가 말했습니다. 순자 씨, 우리 삶이 억울하지 않아요?
순자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억울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어떻게요? 억울한 건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는 거요. 아닌 건 내가 그래도 했다는 건 남아있으니까. 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은 창피하게 보는 것 같던데요. 배우지 못하고 촌스럽다고. 순자는 픽 웃었습니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들었죠. 동생 아내가 그랬어요. 형님은 배운 게 없어서. 저도요. 둘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지만 그 웃음 안에는 서로를 알아보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는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배우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고등학교 상업과를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잘못인가? 내가 배우지 못한 것은 내가 공부를 싫어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리석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안의 딸로 태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뒤집어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왜 공부를 할 수 있었는지를 모르거나 알면서도 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생각을 정리하고 나서 마음이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뭔가 또렷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안개가 걷히는 것처럼. 태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명절 일정을 조율하는 전화였습니다. 이야기가 끝날 즈음 순자가 말했습니다. 태수야, 나 한 가지만 물어볼게. 뭐? 너 대학 다닐 때 등록금이랑 생활비 다 내가 댄 거 알고 있지? 전화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지. 그거 고마운 마음은 있어? 또 침묵이었습니다. 더 긴 침묵이었습니다.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있지. 근데 왜 갑자기 그런 말이야? 그냥 한 번은 듣고 싶어서. 누나 뭐 서운한 게 있어? 서운하다기보다 그냥 확인하고 싶었어. 태수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고마워. 그때 누나가 많이 도와줬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순자는 그 말을 받아들었습니다. 충분하진 않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민수에게도 비슷한 전화를 했습니다. 민수는 조금 달랐습니다. 누나, 그때 얘기는 왜 해? 다 옛날 일인데. 옛날 일이어도 누나한테는 중요한 일이야. 알겠어, 알겠어. 고마워. 됐지? 됐지. 그 말투가 좀 퉁명스러웠지만 순자는 더 이상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내가 기대하는 것 자체를 내려놓아야 하는가? 답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포기가 아닐 수 있다는 것.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건 그 사람들에게 내 감정의 열쇠를 더 이상 맡기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어머니의 병세가 깊어졌습니다. 더 이상 외래로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요양병원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이번에도 순자가 발품을 팔았습니다. 세 군데를 직접 가보고 시설과 비용을 비교하고 어머니가 편하실 것 같은 곳을 골랐습니다. 동생들에게 보고를 했고 동생들은 각자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태수도 민수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마지막이라는 걸 세 사람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요양병원에 어머니를 모신 첫날 순자가 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 평생 일만 해온 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순자야. 예, 어머니. 네가 고생 많이 했다. 순자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긴. 알아. 내가 다 알아. 어머니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너한테 너무했어. 내가 공부하고 싶어 하는 거 알면서도. 어머니, 그땐 그게 맞는 줄 알았어. 딸은 그래야 하는 줄. 그런데 나이 드니까 그게 아니더라.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하다, 순자야. 그 말, 그 두 글자. 미안하다. 순자는 평생 한 번도 어머니에게서 그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울지 않으려 했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다고 하면 안 돼. 내가 미안하다 하는데. 어머니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네가 내 딸이어서 다행이야. 그 말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수십 년의 무게를 조금 들어 올렸습니다.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어머니는 그해 겨울에 돌아가셨습니다. 조용하게, 고통 없이 순자의 손을 잡은 채로 장례를 치르면서 순자는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은 억울함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별의 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마지막에 해준 그 말에 대한 감사의 울음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나서 태수와 민수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누나, 그동안 수고 많았어. 그래, 고마워. 그 말들이 예전 같았으면 허전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순자는 달랐습니다. 그 말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들이 줄 수 있는 전부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만 줄 수 있습니다. 태수와 민수는 깊은 감사를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잘못이기도 하고 그렇게 키워진 환경의 잘못이기도 했습니다. 순자는 그 이후로 삶의 방식을 조금 바꿨습니다. 동생들에게 연락은 했지만 먼저 나서서 모든 것을 떠안지 않았습니다. 명절의 음식 준비는 나눠서 했습니다. 집안 대소사에서 혼자 결정하지 않고 함께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그림 모임은 계속 나갔습니다. 어느 날 그림 모임에서 강사가 물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내가 가장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걸 그려보세요. 순자는 붓을 들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그렸습니다. 일하는 손, 주름지고 거칠고 작은 손. 그러나 그 손이 밥을 지었고 돈을 벌었고 아픈 사람을 돌봤고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완성된 그림을 보며 강사가 말했습니다. 손을 그리셨네요. 어떤 손이에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제 손이요. 왜 자랑스러워요? 순자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이 손이 살아온 것들이 그래도 헛되진 않았으니까요. 박순자는 지금 60을 넘겼습니다. 남편과 둘이서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딸 하나가 있는데 딸이 멀리 살아서 자주는 못 만납니다. 그래도 전화는 자주 합니다. 딸에게 순자는 단 한 번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 맞으니까 내가 챙겨야 해. 나중에 부모 봉양은 내 몫이야. 그런 말을 들으며 자란 사람이었지만 그 말을 대물림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태수와는 한 달에 한 번쯤 통화합니다. 예전보다 대화가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태수가 나이가 드니까 젊었을 때보다 말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언제가부터 통화 끝에 누나 건강해 라는 말을 합니다. 짧은 말이지만 순자는 그 말을 기꺼이 받습니다. 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민수가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누나,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때 누나한테 좀 심했던 것 같아. 됐어. 아니, 진짜로. 배운 게 없다는 소리 하면 안 됐는데. 순자는 잠깐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민수야,
응. 나 사실 너희 대학 보낼 때 후회한 적 없어. 힘들었지만 그래도 내가 한 거니까. 누나. 민수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오늘도 그림을 그립니다. 잘 그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오늘 그리는 그림은 들판입니다. 어릴 때 자라던 고향 마을의 들판. 보리가 익어가는 봄날의 들판. 아무도 순자를 불러주지 않던 날에도 그 들판은 거기 있었습니다. 초록빛으로 붓을 내려놓으며 순자는 생각합니다. 나는 딸로 태어나 그것이 죄가 되던 시절을 살았습니다. 가난을 감당하며 살았고 남의 꿈을 키워주며 살았고 남의 인정을 받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모든 것 안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머니가 마지막에 해준 그 말. 미안하다, 순자야. 그 말이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 말 하나로 수십 년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 말이 있었기에 순자는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고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순이 넘어서야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 순자와 비슷한 삶을 살아오신 분이 계실 겁니다. 딸로 태어나 언니로, 누나로, 마지로 살아오신 분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감당해온 것들이 있는 분들, 그 삶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어도 그 손이 해온 것들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니,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것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가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날개가 되어준 사람이 스스로 날지 못했다는 것은 억울한 일입니다. 그 억울함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 억울함을 느끼는 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께 당신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당신이 감당해온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여기 살아계신 것이 무엇보다 귀한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된 드라마 대본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